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만사올레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가 아니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목과 갈등을 접고 화합으로 그만 좀 해요. 나아가. 승리는 뭔 얼어주고. 깜짝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여기요, 이봐요. 그 새로운 페이지에 좌우도 동서도 없는 하나된 마음으로 새 역사를 써나갈 여기 것이다. 좀 보라니까요. 진짜 원고 좀 읽자 좀. 왜 그래?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진짜. 사람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한 몸인 거 다 아는데. 한번. 아유 이제. 나 모르겠다. 하지 마. 아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하지. 그래야 합니까? 내가 우애 만들어놓은 자리야 그게. 그 자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에이, 같이 놉시다. 그래, 기왕 이래 나쁜 거, 예. 어떻게 하겠어? 자전거나 탈까? 아니다, 말이나 타라. 말 천지는데, 말이나 타라. 말 좋지요. 어디서 탈까요? 어디긴 사대강이지. 사대강. 한겨울에도 파랗고 좋잖아. 볼만해. 너무 추운데, 물에 아이, 빠지면. 그 색상이 이쁘다니까. 아이고, 아직은 추워요. 자,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바른정당에 오랜만에 나오신 장재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원입니다. 어디 가셨었어요? 글쎄 제가 한 3주 방송을 출연을 못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탄핵소추위원이었다는 거. 네, 세 분의 공통점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전에 장재현 의원님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마디 하셔야죠.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주고 격려해 주셨는데 조금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실망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아들 성원하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응원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돌아가시죠 이제. 자, 오늘 제가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작가들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몇 장에 걸쳐 이렇게 긴 질문을 좀 처음 봤는데 다른 이야기 전에 이 탄핵 결정 전에 네.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네. 이거 약간 불안한데 하는 순간들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각 당의 사정상이라든 혹은 본인의 감 혹은 뭐 본인의 정보 이때 진짜 불안했었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당원이랍니다. 의원 수도 할까요? 네. 당원 수도 아니다. 네. 네. 박범계 의원님부터. 네. 글쎄 두 가지 대목인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말할 수 정말 있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네, 진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저는 조영호 재판관님, 예. 제가 인사청문회를 했던 분이고, 예. 김창정 재판관님, 네. 그 두 분, 또 이제 일단 그 두 분, 예.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 행사한 분은 서기석, 조영호 네. 두 분인데 서기석 재판관님은 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 커밍아웃. 네. 저분은 탄핵 인용을 마음을 먹으셨구나. 네. 판단할 근거들이 나왔는데 조영호 재판관님하고 김창원 재판관님은 말씀이 워낙 없으셔가지고. 김창원 재판관님.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TK에서만 거의 이제 향토법관. 지역법관을 하셨던 분이라. 불안하셨죠. 불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분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했는데 저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8대0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탄탄하게 5명 내지 6명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법정 의견을 갖고 계신 재판관님들이
혹시 설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어놓고 보니까 네. 두 분 재판관님도 흔쾌히 뭐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말 살떨린 시점은 탄핵을 선고하기 직전에 이제 재판관님들이 그 법정에 대법정에 입정하기 전에 손범규 변호사하고 예. 대통령 측에 예. 또 이동호 변호사님이 예. 두 분이 막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밝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귓속말도 하고 웃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당황해가지고 우리 저 김관영 의원님하고 장재현 의원님 맞아요. 쪽으로 가서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저 뭐 진행했던 우리 헌재 변호사- 재판정에서? 예. 그 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이죠, 10분. 재판관 10분 들어오기 전에. 전에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 아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아주 살뜰렸습니다. 서늘하셨고. 그 두 대목은 아주 예. 그분들은 기각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아주 미숙한 거죠. 저기 장재현 의원님, 의원 수를 보면 국민의당이군요. 네. 제가 서운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저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퇴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측에서는 3월 13일을 넘기는 작전, 이것을 그렇죠. 아주 네. 막판에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3일을 넘기면 재판관이 7명만 남기 때문에 후임 선정했죠. 네, 네. 아니, 지금은 뭐 이제 지난번에 변론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선임했지만 네.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후임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 네. 또 설사 후임자를 선정했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나 전부 거쳐가지고 임명되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네.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한 2주 전부터는 집요한 지연작전을 그렇죠. 펼쳤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저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7명만 남게 되면 7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작전으로 가는 것. 마지막에는 또 그 작전 중에 하나로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것까지도 예. 뭐 자기들이 의미심장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최악의 경우는 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서 뭐 또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또 기록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또 지연 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만 밀려도 확 밀려버리고 몇 달이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근데 그 대법원장이 그 후임을 발표한 것은 저는 결정적 패착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개입해? 우리가 다 결론 거의 다 냈는데 패착이었다고 보지만 그때 살 떨리셨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후임자를 임명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변론 종결이 된 이후라면 이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뭐 대법원장으로서는 정상적인 또 후임자 임명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헌재 판결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일주일 전에 할 이유가 맞습니다. 없네. 예, 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힘내시라는 문자가 제법 오는데 의원실에서 보내는 건가요? 글쎄요. 자, 의원님은 불안했던 순간들이 일단 개인적으로 불안하셔가지고,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사실 저는 뭐 우리 탄핵 소추위원들 대부분이 이 법률가시예요. 네. 판사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본인은 아니신데 어떻게 예, 저는 들어가셨어요? 이제 사실은 그 법률가 출신이 아니지만 권성동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학 선후배고 해서 정무적으로 조금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소추위원회 들어갔는데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은 뭐 하나 뭐 헌법 위반 사례가 5개, 법률이 다 8개다. 또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 하실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서 이것이 불안할 시점이 있는가. 또 마지막 날 탄핵 그 결판 나는 날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야 이게 너무 저쪽에서 이동호 그 변호사하고 김홍민 변호사 너무 밝은데. 너무 밝고 웃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준석 의원님 계셨는데
이게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 편했군요. 네, 저희 대표 변호사께서 그러니까요. 대표 변호사 8대 0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어떤 그 위험한 순간은 별로 없었는데 다만 저는 확실하게 이게 탄핵 인용이 될 거다 확신을 가진 게 안종범 씨가 나와가지고 모든 행위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을 때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다만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재판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렇죠. 또 험죄를 어떻게 보면 권위에 도전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한 모욕을 많이 가운데서 했죠. 이게 지금 결국은 이 변호사들도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인용을 인지를 했구나. 그래서 이걸 여론몰이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 진영 내에 어떤 그런 여론들이 분열을 시키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 어떤 보수 척통 경쟁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 전반적으로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위기의 시점이나 이런 거는 크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참 편하셨군요. 쉬시는 동안.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큰 사안은 사실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TV로 본 결정적 순간도 있지만 현장에서 소추위원으로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김평우 변호사의 투입도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김평우 서석구. 네. 그런 분들이 참 큰 역할을 해주셨고. 큰 역할을 해줬죠. 네, 정말로 큰 역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고 놓고 보니까 쭉 되돌아보시니까. 선고문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공무원 임면권, 언론의 자유, 세월호 이 부분이 다 그러나로 다 이 배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때는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몇 개가 아니라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기각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정 개입 행위와 이제 권한 남용 행위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번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가능한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요. 탄핵을 안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보수재판과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재판을 해보면 이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일종의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 파면 절차인데 이번에도 무죄 추정 비슷한 그런 원리가 작동했고 설사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도 대통령이 반성을 한다면 즉 복직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만 있다면 사실은 탄핵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 출신으로 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아시는데 장 의원님 말씀처럼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재판 끝났다라고 오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의 힘을 과신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동을 하면 상당 부분 확 일어나고 실제로 많은 소위 친박 집회라는 것이 그냥 티밥 튀기듯이 확 불같이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알아듣는 표현은 아니네요. 티밥 튀기듯이.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힘으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라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둘러싼 심지어 대리인들조차도 이렇게 막 가면 이런 분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을 때 그 국정농단은 다시 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변호사의 투입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패착이죠. 패착. 지금도 마찬가지. 결정적인 순간 딱 그때밖에 없었습니까? 보시기에? 꽤 있었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혹은 이 두 분은 굉장히 정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 김어준 총재님이 계속 그 부분을 한 달 동안 이제 신문하고 계시는데 정보라기보다는 분석상 저는 이 탄핵 재판이 쉬운 재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절묘한 시점에 이렇게 드시고 그러세요, 그걸.
예.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미 수집된 정보를 주로 제출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증인 듣고 뭐 증언 듣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수집 특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을 통한 지급 공무원제 본질을 해치지 않았냐 그 부분하고 세월호 부분하고 언론 침해 부분하고 이 세 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대통령이 개입했냐 개입하지 않았냐 누가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에 비추어 봐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 순간 의원님이 보시기에 네. 이때가 결정적이었어. 이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저는 탄핵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작성해서 12월 9일 날 탄핵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2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 210명 정도 할 걸로 봤거든요. 네. 234명이 하는 순간 이건 헌재에 가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확신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헌재에서 주로 인정된 것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 예. 공소장에 기재된 그 수사 결과에 공범자로 기재된 그 부분이 대부분 인정이 됐고 또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가 검찰 수사 자료가 대부분 헌재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되게 인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수사가 결국은 이 증거 자료 확보나 이번 헌재 인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서 증언 과정에서는 안종범 씨의 증언이 저도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그 법률 아직 묻지도 전문가, 않았는데. 마음이 급하셨어요?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못 하셔가지고 3주 동안. 말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저는 이게 쭉 보면은요, 이번에 이정미 그 소장 대행께서 이렇게 쭉 읽어내려가시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법은 상식이다. 법은 절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낀 게 사실 한번 보자고요.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문제가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건 아니다. 뭐냐면 성실 의무라는 게 좀 모호하다. 성실 의무라는 것을 탄핵의 어떤 종목으로 넣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실 의무를 100을 위반을 해야 탄핵인데 80이냐 90이냐 100이냐 이렇게 계량화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각이 된 부분이고 인사농단이나 언론농단도 세계일보 문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저는 이번에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가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대국민 담화가 진성이 없었던 거.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어떤 그 재판대에 놓고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냐. 탄핵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냐 놓고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보편적인 상식에서 이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재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야 되는지의 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지향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인 순간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그 씨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12월 9일 날 탄핵하기 전에요. 사실 모든 시선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 쏠려 있었어요. 비박이 그때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제가 230에서 250이다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 비박계에 쏟아지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탄핵을 주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이 인용된 것들이 제가 볼 탄핵의 어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세월호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예.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상식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2부에서는 저희가 같은 소추인으로서 이제 비슷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2분 후에 돌아올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화목하거든요, 분위기가. 무슨 함국? 아니, 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화목해요. 화목. 저는 대통령 화목이 싫어요. 탄핵 얘기를 묻는데 화목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왜 싸움을 시키려고 그러지? 저는 싸움이 좋아요. 아, 예. 화목하기 싫고요. 얼굴은 평화롭게 생기셨는데. 아니 근데 바른정당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었나? 이러다가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되면 당이 날아가고 막 끝장나는 거였잖아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처음에 우리 박범계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재판물 판결문을 읽어 나가시는데 처음에 하나 둘 셋 비각되는데 그러나. 이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뭐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그러나 되는데 야 이제 배치 떨어졌구나. 배치 떨어졌구나. 저희는 뭐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로 저희들이 뭐 그냥 뭐 말로 사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퇴를 강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의장님이 반려를 하시더라도 저희는 사퇴를 하려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무슨 말을 못해요. 저희는 진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탄핵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때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죠. 철렁보다는 이게 왜 이럴까. 만약에 이것이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야 과연 대한민국이 이래 정말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때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셨어요? 네. 본인보다 앞서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지금. 자 지금 저희가 박범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시 10분에 3부에서 이분들 다 다시 만납니다.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재현 의원님만 계속 검색어에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글쎄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 문제를 겪으면서 너무 내 방식대로 저의 방식대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들이 참 제가 저도 90대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느꼈고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만 우리 아들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아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들 3명이 있는데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항상 네, 아들은 다 할 거예요. 네. 저도 항상 걱정하고 삽니다. 어제 일요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장재현 의원님 아들 뜨고 있다고. 다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뉴스 공장 같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격려해 주라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떠진 건 힘내세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일 터지고 나서 야당 의원님들이 막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괜찮다 용기 내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야, 이거 왜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나 싶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야당 선배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락 없었어요? 고맙다고. 자, 앞 이야기 마무리하자면 전 대통령이네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떠나서 사저에 가면서 메시지를 대리로 냈잖아요. 네. 그 메시지에 대한 논평 간단하게 하고 네네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서를 해주세요. 다시. 순서가 저입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국민 감정 건드리는 데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예측을
대통령 메시지가 없길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어떡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듣고서 주문은 이번에 이제 헌재 재판에 주문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를 먼저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이제 주문인데 주문은 헌재 결과의 승복, 이유는 불복. 이렇게 모순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뭐 비슷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고 가겠다. 네. 이거는 마치 이제 승복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바로 뒤 문장이 나온 문장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결국은 진실 밝혀져 봤자 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쁜 일 한 거 더 많이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죄만 더 많아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 화 돋구는 일이니까 글쎄 저걸 무슨 계산으로 한 것일까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는데 대통령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지금 그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또 뭐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지금 최순실과 다 공범 관계인데 최순실 기소된 것만 가지고 유죄가 한 3분의 2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형량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나올 판사하셨으니까. 지금 아무튼 뭐 최소 10년 이상은 나오는 이런 사례인데 최순실 씨가 10년 이상. 10년 이상. 뭐 아니면 많게는 보는 분들은 뭐 무기징역까지도 보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만약에 그 혐의들이 다 공범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아무튼 뭐 중한 매우 중한 범죄니까. 최순실보다는 더 중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걱정까지도 앞서서 저러시는 건가. 지난한 법정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찬스를 저렇게 날려버리는가. 그런데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된 여러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보여준 행동, 또 마지막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다 해가지고 이동욱 재판관이 대신 읽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죠. 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밖에 본인은 없겠다라고 아마 대리인단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 수사에 그대로 나는 죄가 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지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여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그 대리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회의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나기 힘들었던 걸로. 아니 근데 뭐 저기 그 손범규 의원은 자주 만난 대리인도 있고 자주 안 만난 대리인도 있고 뭐 전화로 한 대리인도 있고 뭐 등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그럼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리인단 대표나 누구는 아마 분명히 뭐 만나서 회의하고 진행 상황 보고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을 또 대리인단이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요?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서로 나란히 했는데 그 삼성동 주택을 지금 최순실의 모친이 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거를 질문자가 물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대통령이 다 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자가 그럼 그거 대통령 만나서 들은 얘기냐 그랬더니 못 만났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못 만났으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 예를 들어서 뭐 서석구 또 김평호 변호사님 뭐 이동호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전 의원. 예. 그 왜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친박 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대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리인단하고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을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더라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사절을 수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그것도 서두르십시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본인도 끝까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 인용 결판 나고 주말 동안 좀 찹찹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물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인용이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든 대통령인데 이렇게 탄핵된 거라서 주말 동안 짠했는데
어저께 밤에 불복 메시지를 들으니까 네. 야, 그건 맞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사실은 그 주말 동안 모든 칼럼이나 모든 사설이나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고 국민 통합, 치유 네. 이런 나이가 나왔는데 진보부 상관없이 아니, 다들. 그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불복 메시지가 나오니까 야 이거 왜 이러실까 정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사실은 시기나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지가 나온 시기나 방법, 내용 전부 다 좀 놀라웠어요. 사실은 시기도 탄핵 인용이 되면 바로 나왔어야죠. 직접 이렇게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또 방법도 본인이 직접 좀 나오셔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또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용도 불복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패착이 최순실 씨가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지지할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이제 어드바이스를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국론 분열이니 보완을 못한 진보 것 보수가 나눠지니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승복을 해야 된다는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이렇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요런 좀 그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이런 것들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은 소수 친박 또 지역색 요런 걸로 끝까지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다가 자 그러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승복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원 각각이 이제는 입장을 밝힐 때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불복하신다니까 자 같이 불복하실 것이냐 같이 승복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서 이제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헌재를 불복하는 세력과 헌재 판결을 승복하는 세력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이제 보수도 재건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승복할 수 없다 사실상 그 입장 발표를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전 대변인.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 진실을 밝힌다. 이 얘기는 법정 투쟁을 앞으로 수사와 예. 기소되면 그거를 예고한 건데 그거는 사실 법률 전문가 탄핵 그 방어 대리인들을 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을 골랐고 그중에서 친박 의원을 골랐고 그중에서 청와대 대통령으로 계실 때의 대변인으로 썼던 인물을 골랐던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왜냐하면 어제 그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고 뭐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고 친박 핵심 나를 따르는 의원들을 과거에 대통령직에 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재건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 메시지가 그 재건을 하겠다고 하는 본인들의 의지에 스스로 총을 쏘는 자살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그래서 모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중도와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놓고 본다면 어제 그 메시지는 분명히 에라죠. 그러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그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밝혀지니까 이 시간이 간다는 그 시간 타임 스케줄이 저는 대선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그렇겠죠. 뒤를 겨냥한다면 극소수일지라도 열성적인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서는 뭐 그나마. 근데 그들이 힘을 가지려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애초에 동정심을 가졌던 분들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그걸 틀렸죠. 스스로 털어내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대통령 메시지 나온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님 원로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신라같이 남은 희망을 잘라버리는. 대선에서 그 희망을 네. 이제는 보수가 집권하는 데는 물건 같다. 이제 보수가 정말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 대선을 통해서 다시 각인시키고 하는 재정립이 필요한 거지. 야, 정말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 어저께 그 대통령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수 친박의 팬클럽.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이것을 가지시겠다라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나가시는 문제 또 그것이 구속 수사가 될지 불구속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소수 어떤 그 세력들을 결집을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보하고 틀려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죽기. 아니요. 이삭죽기도 아니고 보십시오. 헌재의
그 결과를 수용하겠느냐 못하겠느냐라고 자유한국당 이제 정말로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수용하는 세력은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불복하겠다는 세력은 자유한국당 남아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을 저쪽으로 완전히 우측으로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극우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스탠스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수학의 계절이 돌아옵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막 이삭죽기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좋으시죠? 그 세력들을 완전 우측으로 몰아내면 또 중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넓고 큰 정당. 몇 명이나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바른정당에? 글쎄 저희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표정 관리하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시기가 오고 통합의 시기가 오면 지금 사당 체제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오히려 중도의 힘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양극단으로 갈라치기를 정확히 했고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수사와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 출국금지 기소 이런 문제가 다 남겨져 있는 사안에서 이것이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내에 아마 검찰이 전광석과 같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갈등이 다시 첨예화되고 이슈들이 극단적인 이슈들이 다시 첨예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수사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같은.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 바람 아닌가요? 아니, 동의를 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번에 김평호 변호사가 투입되고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는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찬성하시는 분이 72%까지 어떤 보면 72%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탄용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보면 8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그 승복 문화와 이제 시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민주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동정은 동정이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국가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5% 어떤 것들 보면 47%까지 올라가는 49%도 나오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아니 볼 때 자유한국도 확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걸 보시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또 우리 국민들이 견제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보수적인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자 자유한국당이냐 바른정당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건전한 보수정당 바른정당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그냥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한번 재판을 해주십시오. 제가 재판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국민의당에서는 또 바른정당이 커줘야 되죠. 그죠? 네, 아니 뭐 어쨌든지 국민들은 저는 대단히 항상 합리적인 가장 좋은 결정들을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실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극단으로 가는 세력이 거의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자유한국당은 쪼그라들고 바른정당이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야 아무래도 또 국민당과 연대 가능성도 좀 좋아지고 민주당 견제도 가능해지고. 근데 진짜로 이번에 등등 그러나 어쨌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편이 또 갈리네요. 한정당이 45% 49% 저도 뭐 과거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갖다 부패. 견제하고 그렇죠. 견제는 필요하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 근데 제가 한마디만 이게 아주 분위기 좋아요. 계속 싸우세요. 모순이 잠깐만요. 이게 모순이 해소가 되면 소위 스펙트럼대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근데 어제의 그런 내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탄핵법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밝힌 최소한의 탄핵 사유도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수사 뭐 여러 가지 이 절차들을 다 부정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되면 이렇게 모순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마우신 거군요. 탄핵 정국과 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께서 불복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는 정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탄핵 상황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쭉 한번 보자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를 헌법적 테두리인 국회가 가져와서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가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과정에서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렇게 여론재판을 몰고 가고 또 국민을 분열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이라는 탄핵 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 성숙된 국민의 힘이라고 보면 지금의 대통령께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은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은 또 우리 국민들이 바로 평평한 운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나오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른정당이 갈 길이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 연설 수준. 자, 그러면 짧게 얘기해서 몇 명 바른정당 짧게 입당하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원내 2당은 되지 않을까는 예측을 30명 이상. 제가 지난번에 탄핵 몇 명 할 거냐고 할 때 거의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30명 이상? 하여튼 보자고요. 아니,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30명. 글쎄, 아직까지는. 이상 이하. 오늘부터 좀 제가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30명 이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네, 부인하지. 30명 이상. 몇 명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요? 바른정당. 아니, 저 바른정당 위기라니까요. 아니, 위기였으면 좋겠는 거 아니고요? 모순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쉽게 바른정당의 그 현재 국민의정당보다 커질 수는 없다? 아니요. 의석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수가 많아도 당분간은 지지율은 우리보다 낮아야 된다. 아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지 저희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하고도 충분히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김종인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변수. 아니 잠깐만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 후반에 붙어가지고 큰일 이게요. 내일 한번 더 바른정당은 위기가 오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가 오고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바른정당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탄핵 지지율 꼴찌에 가까웠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는 80% 국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45%가 돼 있고 국민의당이 10%잖아요. 55%입니다. 25%에 이 바른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밖에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극단의 논리에서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시키지 못한 그런 패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가 다 이번에 사퇴를 했고 이제는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근데 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와서 여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누굴 담은 자유한국당이든 중도세력이든 간에 저희가 비우는 마음으로 가야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우리가 처음에 창당을 했고 창당 발기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이다 김종인 아니고 대표 거기 오라는 거예요? 주인을 비워드릴 테니까 이제 이 정당을 정말 국민의 정당 대중정당으로 가자는 마음에서 비우는 거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 변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볼 탄핵을 찬성한 80% 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빼고 25% 이것부터 바로 복원을 하게 되면 저희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이제 화두가 결국은 개헌론 또는 임기 단축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반문 반박 강력한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소위 이번 탄핵 정국에서의 모순들 적폐의 본질인 박근혜 최순실의 모순들이 다 해소가 돼야지 그러한 정치적인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적폐가 여전하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남아있다. 저는 계속 탄핵 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하시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배열들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변수는 그다지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일부 지지와 나머지 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남아있는데 개헌 얘기가 말빨이 맥히겠습니까? 자,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나름 본인의 생각하는 개헌 문제라든가 경제민주화 문제를 제대로 실현해내시려면 본인이 킹이 되시겠다는 것을 접는 순간 그건 가능해진다고 직접 출마하실 생각합니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야지 옆에서 본인이 직접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 후보를 돕는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전체를 본인이 생각하는 빅텐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구체화시키려면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김종인 그렇게 대표가 이제 민주당 진영 외에 다른 진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보겠다고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 또 역량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을 오시는군요.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 경제민주화는 상징성을 가진 분위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경제가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분이 가진 파괴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국민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걱정하시기에는 지금 바른정당이 너무 급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분들하고 바른당하고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재편이나 김종인 전 대표를 후보로 낸다든가 이런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와 또 김종인 대표로 상징되는 이 세력과 이게 무슨 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텐트 이런 걸 보다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또 이번에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권력이 집중된 부분 물론 그것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제소득 차원에서 이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연대로 묶어낼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의 승리와 실패를 떠나서 굉장히 가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어떤 그런 지대 연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협치고 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답형을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대표 대선 출마합니까? 바른정당에도 보시고.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지금? 당은? 글쎄요. 그건 제가 제 입장에서 어떻게 가보가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보시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출마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이죠. 안 할 도리가 없다. 저는 본인은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본인은 굉장히 출마하고는 싶을 텐데 여건상 결국은 저는 못할 거라고.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아무래도 고정 코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분 대선 전국 2달 동안 앞으로 이 대선 전국에서 바른정당의 전략은 뭔가요? 간단하게 각 정당의 전략을 저희 바른정당은 결국은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의 승패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된다. 승패에 무게를 두면 정말 왜냐하면요. 승패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잘못했으면 바뀌는 게 맞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 좀 인정하는 가운데서 정말 보수가 가야 될 길을 국민들에게 오롯이 제시하는 거. 그거에 목적을 둔다 그러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학적으로 반드시 조금이라도 이기기 위해서 이게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보수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면 계속 그걸 진정서로 국민에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학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보수가 괴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입장을 듣다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번에는 대선은 안 되겠고 대신 자유당을 다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보수의 주인공. 아니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요. 그런 생각 없고요. 저희는 그런 진정성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면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요, 지금. 국민의당은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창당 정신. 네, 작년 4.13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그 바램 지지의 이유, 그것이 결국은 양극단의 정치를 지향하고 제대로 된 대안 있는 정치를 하고 협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창당 정신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국민들께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한다면 저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유가 넘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시면서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느냐가 사실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모순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폐청산에서 정의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기여를 했지만 적폐의 근원적인 원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 사실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살리는 데에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 더불어민주당은 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 다 합쳐봐라. 우리 반도 안 되지 이런 김어준 총장님 김어순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런 표정이시고 저희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만약에 고정 코너 하시면 나오실 걸로 알고 그러면 자 지금까지 탄핵 소추위원분들입니다 다. 네 박범계 의원, 김건영 의원, 장재현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